샬롬, 인생의 역사 12번째 에필로그, 돌봄, 조금 먼저 사는 일에 대하여. 책장을 넘기다 손을 벤 미인은 아픈데 가렵다고 말했고, 나는 가렵고 아프겠다고 말했다. 손과 밤의 끝에서는. 이런 대목을 보면 박준의 나가 하는 사랑이란 열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낭만적 사랑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남성 시인의 결정적인 에로스가 상대방을 집어삼키고 자신도 파멸할 듯이 분출하는 순간도 없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아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작은 차이들의 연인이어서 그의 사랑도 그는 작은 차이들의 연인이어서 그의 사랑도 그저 작은 차이들의 민감한 사랑인 것으로 족하다. 이 작은 차이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없는 차이이지만 일단 감지하기만 하면 큰 차이가 된다. 위시에서 두 사람은 같은 말을 순서만 바꿔 말한 것일까? 당신은 아픈데 가렵다라고 했는데, 이는 아파 보이겠지만 가렵다는 뜻으로 나를 안심시키려 하는 말이고, 나는 가렵고 아프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가렵기보다는 아프겠다라는 뜻으로 나는 네 아픔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하는 말이다.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게 됐다. 이 사랑의 더 중요한 본질은 시간을 다투는 태도에 달리 있으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어떤 과거가 현재에 도착하듯이 그래, 우리는 서로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사는 일들은 우리도 다 하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을 톡톡 건드리던 발이었다가, 화음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입이었다가,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은 새녁을 바라보는 기대였다가, 잠이 든 것도 있고 다시 눈을 감는 선잠이었습니다. 선잠 전문. 당신이 펼친 것은 박준의 시집이 맞다고 말하기도 하듯 이 시집의 저시는 그래, 그 해라는 시어로 시작된다. 아마도 그의 시와 산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의 일 것이다. 그는 그애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쓸 것이 떠오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돌아보며 쓰이는 글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뜻이 말이다. 보다시피 우리는 뭐뭐이었습니다의 구문으로 여러 개의 연이 만들어졌다. 이론에서 서로의 섣부름이라는 표현은 절묘하다. 섣부른 인연이었지만 공평한 미숙함이었다는 뜻이다. 피차 그러했듯이 한쪽만 상처받을 일은 당연히 아니었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립기까지 한 미숙함이 되었다. 그래서 이연부터 그 애의 일들을 돌아볼 때만 발생하는 빛으로 감싸이기 시작한다. 그 애의 빛 속에는 나른한 일상이 있었고, 결코 무리일 수 없는 작은 욕심들도 있었으며, 언어 없어도 공유되는 낙관의 기운이 있었고, 선잠과도 같은 어떤 절대적인 평화가 있었다. 한때 많이 읽히다가 이젠 거의 잊힌 시학의 근본 개념이라는 책에는 서정의 근본 형식이 회상이라고 적혀 있다. 단지 돌아본다는 의미만은 아니고 돌아볼 때 발생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 소멸, 즉 서정적 융화가 시의 본령이라는 것이다. 박준의 시 중에도 이런 의미에서 회상의 산물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런데 그에게서 흥미롭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회상의 시들을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본다는 상황만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에 도착한다고 말해야 할 상황으로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40년 전 할아버지의 냄새가 훅 기쳐와 눈물을 쏟고 마는 아버지를 그린 시 종암동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박준의 나는 과거의 일이 현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특히 말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과거의 어떤 말들이 시간을 건너 현재의 내게로 어딘가로 도착하는 흘러가는 순간을 그리는 시가 이렇게 많다. 우리가 오래전 나눈 말들을 버려지지 않고 지금도 그 숲의 깊은 곳으로 허정허정 걸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쯤에는 그의 여름의 말들이 막 도착했을 것이고요. 외롭지. 그런데 그것은 외로운 게 아니야. 가만 보면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외로운 거야. 혼자가 둘이지. 그러면 외로운 게 아니다. 하는 말들 지나. 왜 자면서 주먹을 쥐고 자. 피 안 통해 손 펴고 자. 신기하네. 자면서도 다 알아. 듣는 말 지나. 가을의 말에서. 이름이 왜 수영이에요? 왜 수영인 거예요? 제가 수영이라는 사람을 오래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수영이가 그쪽 이름이 아니면 안 될까요? 하는 말 흐르르 흘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있는 말들. 겨울의 말에서. 맨 앞에 쉬는 박준의 것 중에서는 드물게도 일상보다는 환상을 그린 경우다. 그는 뱉어진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모여드는 어떤 숲을 상상한다. 그의 여름, 이 셋이 장마를 보며 나눈 말들이 오늘쯤에는 그 숲에 도착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여름의 말들, 이를테면 장마를 보며 슬프다라고 한 너의 말을 오늘쯤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일 수 있다. 그가 다른 시에서 낮에 궁금해한 일들은 깊은 밤이 되어야 답으로 돌아왔다라고 적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그 숲에는 언젠가는 말들이 하나씩 도착할 것이고 말들이 서로의 머리를 털어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정한 때가 올 것이다. 뒤에 두 시인은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로 시인의 시로 도착하는 과정 그 자체를 눈앞에서 보여주겠다는 듯이 독특한 표현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 한편의 시는 그동안 그가 들은 많은 인상적인 말들을 지나 또는 흘러 여기에 도착한 말들로 이루어진다. 어떤 현재에는 미래에 도착할 것이어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방금 우리는 박준의 시간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과거는 더 먼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지금 이곳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는 것이 그의 시간관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잇따라 해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 오는 것이라면 지금의 이 현재도 언젠가 미래로 이어져 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신이 살아가는 시적 시간에는 두 층위가 있는 것인데 그는 현재로 오는 과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도착할 현재를 정성껏 살아가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를 회상이라 불렀으니 후자를 애감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제 이 후자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자. 현재가 미래에 도달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곧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박준이 유난히 자주 구사하는 종류의 문형이 바로 다음처럼 현재에서 미래를 지시하는 문장들이다. 받아놓은 일도 이번 주면 끝을 볼 것이다. 머지 않아 날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아욱 줄기가 연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제사도 머지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제사에서. 이것은 모두 시의 첫 문장들이다. 그러니까 밧줄은 그애라고 하는 순간 첫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조금 후에 다가올 시간들을 생각할 때 첫 문장이 떠오르곤 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미래를 내다보는 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나는 바로 여기에 박준의 나가 가진 비밀 중 하나가 잠겨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염두에 두는 마음은 현재를 미래의 선물로 주려는 마음이다. 누구에게? 그는 과거에서 오는 것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니 미래의 자신을 위해 현재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이 미래의 시가 된다는 마음, 시인 박준이 미래에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는 시를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므로 미래로 선물을 보내는 마음은 나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 바로 이 마음을 잘 드러낸 그래서 편지 형식이어야만 했을 두 편의 시가 아래에 있다. 주말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이곳 사람들은 그 전까지 배추 파종을 마칠 것입니다. 겨울이면 큰 흰 배추로 만두수를 만들 것이고요. 그때까지 제가 이곳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먼 시간을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입을 조금 벌리고 턱을 길게 밀고 사람을 기다리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더 오래여도 좋다는 듯 눈빛도 제법 멀리 두고 말입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수맥의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미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장마 부분. 앞의 시를 보면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주말이 오면 그리고 겨울이 오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를 헤아려 보는데 그러면서 그맘때 자신은 또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먼 시간을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그는 좋은데 그럴 때 그는 사람을 기다리는 표정을 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게 미래는 당신과 함께 보낼 수도 있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뒤의 시에서는 그 마음이 더 또렷하다. 이 시에서 그는 편지를 두 번 쓴다. 우리의 삶이 이미 일어난 아픈 일들을 잊지 않는 삶이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들에 대한 예감으로 버텨내는 삶이기도 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를 당신의 미래에 선물하는 우리는 지금 그의 시간관이 사랑관으로 이어지는 대목에 와 있다. 그래서 그는 마늘을 한 접 더 사오는 것으로 남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라고 쓰면 이 특별한 것 없는 시간의 문장도 사랑의 문장처럼 보여 두근대는 것이다. 앞에서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이를테면 잠에서 깨어났지만 한동안 눈을 감고 있는 일로 당신으로부터 조금 이르게 멀어져 보기도 했던 더 해야 할 말도 덜어낼 기억도 없는 그의 여름의 일입니다. 와 같은 구절에서처럼 이별을 연습해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때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는 아래 시에서처럼 더 잘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이것이 박준 씨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에 속하는 대목이다. 늦은 해가 낮아 약을 오래 먹고 잠들었던 당신이 창을 열었습니다. 어제 입고 개어 놓았던 옷을 힘껏 덜었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하고 있던 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을 보낸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온몸으로 혼자의 시간을 다 견디고 나서야 겨우 함께 맞을 수 있는 날들이 새로 오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니 대단한 것이다. 당신의 기척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하고 있던 일을 덮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소리를 자기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기다려온 사람의 것이다. 보살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우리말 보살피다는 살피다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살피는가? 다가올 시간이 초래할 결과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런 보살핌은 우리를 돌봄이라 부른다.
현대사회학, 여성학에서 돌봄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박준혜 씨가 알려주는 대로만 이해해 보기로 하자. 돌봄이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가 걷게 될 길의 돌들을 골라내는 일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어떤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이다.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당신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더 사는 일. 비 온다니 꽂히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나이 들어 말이 어눌해진 아버지가 쑥 뜯으러 가는 동안 나는 저녁으로 쑥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일 생각을 한다. 이런 구절들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는가?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아버지는 꽃이 살아야 할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꽃의 미래에 미리 다녀가 보는 것이고 무언가의 삶을 조금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이 시인이 아버지의 저 심상한 말 한마디로도 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 말에 담겨있는 사랑의 방식이 시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도 아버지를 위해 조금 미리 살아보기로 한다. 아버지는 꽃의 미래를 생각만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 국을 끓일 생각은 한다. 생각을 한다라고 적었다. 생각한다가 아니다. 이런 마음먹기를 흔히 작정이라고 하지만 나는 작정이라고 바꿔 적어본다. 돌봄을 위한 작정. 그것이 박준혜의 사랑이다. 너를 돌본다는 사실로도 너를 돌보는, 너를 돌본다는 사실로도 너를 돌보는.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돌봄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돌봄을 받는 너는 알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일의 따뜻함까지도 돌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 제공되는 돌봄을 우리는 서비스라 불러 구별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는 사실로 너를 돌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박준혜, 나는 자주 요리를 한다. 아니, 박준혜에게 요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이 먹으면 좋을 것을 좀 만들어 두는 일 정도라고 해야 그가 하는 일의 느낌과 비슷해진다. 아래 시들에서 그는 그저 먹을 것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문장으로 옮겨 적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시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돌봄으로서의 요리이기 때문이다. 불을 피우기 미안한 저녁이 3월에는 있다. 겨울 물을 꺼내 그릇 하나에는 어슷하게 썰어 담고 다른 그릇에는 채를 썰어 고춧가루와 식초를 조금 뿌렸다. 밥상에는 다른 반찬인 양 올릴 것이다. 묵은 해의 끝, 지금 내리는 이 눈도 머지않은 낡음을 내보이겠지만 영하가 오면 뜨거운 밥을 새로 지어 먹일 것입니다. 언소리 녹기도 전에 문득 서럽거나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전에 우리는 밥에 숨을 불어가며 세상 모르고 먹을 것입니다. 좋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돌봄으로서의 요리란 당신이 무언가를 먹고 있는 미래에 혼자 미리 갔다 온 다음 이번에는 당신을 데리고 한 번 더 그곳에 가는 일이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로버트 노직의 표현을 빌리면 음식을 먹는 일은 외적 실제의 조각들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일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동반한다. 세계는 흡수해도 안전할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이 세계가 흡수해도 안전한 것임을 미리 확인하고 당신에게 그것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안전함을 먹는 일이 된다. 그러고 보면
당신의 이름을 지었다. 며칠은 먹었다라는 첫 시집의 제목은 그의 첫 시집이 자기를 돌보는 불가피한 단계의 산물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는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끝.